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저당 담보 증권의 내용이 지금 남아 있죠. 지난주에 이제 금융론을 하다가 저당 유동화 부분에서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까지 했죠. 저당 유동화의 개념, 요거는 이제 현금화라 그랬죠. 뭐를 현금화하는 거요?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다음에 저당 유동화의 구조, 구조는 이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하죠. 자, 여기서는 항상 저당 유동화가 나오면은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하죠. 여기가 2차 저당 시장이죠. 여기가 1차 저당 시장이고, 저당 유동화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1차 금융기관하고 1차 저당 시장,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1차 금융기관은 1차 시장에도 등장하고 2차 시장에도 등장합니다.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주체별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 얘 때문에 도입됐죠. 얘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한 거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양도해서 현금화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지는 거죠. 다음에 1차 시장의 차입자죠. 차입자들 입장에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증권 투자자들이죠. 이 증권 투자자들,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 투자자들은 보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주체별로 이렇게 해 두시고요. 요 2차 금융기관이 이제 공기업이죠.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이런 공기업을 통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지난번 3월 달에 안심전환대출 같은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줬던 거죠. 그런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주택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좋은 조건으로 이거를 주택자당 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이 이쪽으로 훨씬 더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요.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주택자당 채권을 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체별로 보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남겨놨던 게 이제 저당 유동화 증권이죠. 자, 요 MBS라고 하는 겁니다. 자, M은 이게 저당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B는 담보로 번역되는 거예요. 저당 담보. 저당 담보. 다음에 S는 증권으로 번역이 되죠. S로 끝나면은 증권, B로 끝나면은 채권 이렇게 돼요.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되는데, 그 저당 담보 증권의 종류, 여기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종류에 MBB가 있고요. 다음에 MPTS가 있죠. 다음에 MPTB가 있고요. 다음에 CMO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둘만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나머지를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둘이 이제 대칭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MBB, B로 끝나죠.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이 돼요. 요거는 MB까지가 뭐예요? MB까지가 저당 담보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담보, 여기는 증권이 아니고 채권이죠. 여기 이제 채권형이다 이렇게 돼. 채권형이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패스스루가 이체라는 뜻이에요. 이체. 그러니까 패스스루, 통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체 증권으로 번역이 돼요. 번역될 때는 이체 증권. 근데 요걸 지분형 이렇게 하죠. 요 둘을 확실하게 해놓고 얘네들이 이제 혼합형이라고 해요. 혼합형. 혼합형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 이제 요 둘을 결합시킨 거죠. 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혼합형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먼저 MBB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요. 제가 이제 저당 채권 집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나요? 이걸 갖게 되는 과정에서 이 1차 금융기관 때 샀잖아요. 샀으니까 돈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돈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나는 돈은 부족하고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돈 마련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돈 마련하는데 뭐를 발행한다고요? 이 증권을 발행한다. 증권. 그 증권이 만약에 MBB라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자예요. 투자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는 안 파는 거예요. 팔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빌려주세요 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증서가 바로 MBB예요. 일종의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차용증서예요. 차용증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한 장당 10,000원이라고 치자면 이게 차용증서 MBB가 한 장당 10,000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MBB를 한 장 산다는 얘기는 10,000원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10장 사면 100,000원 빌려주는 거죠. 100장 사면 1,000,000원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채무자고 여러분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채권 어떤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빌린 그 채권이죠. 이 채권의 채권자는 누구예요? 이 채권 집합의 채권자는 접니다. 2차 금융기관이고요. 이 채권 집합의 채무자는 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채권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요놈이고요. 여기서의 채권 채무를 나타내는 거는 MB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형이라는 채권형.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채권 채무 관계와 여기서의 채권 채무 관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발행하는 게 MBB고, 자, 그래서 이 MBB의 경우에는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하고 그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넘어오는 원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 넘어오는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느냐? 원리금 수취권. 자,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발행자가 갖습니다. 발행자. 자, 이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이 2차 금융기관. 제가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 제가 갖고서 그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혹시라도 돈을 안 갚아도 저는 갚아야 되고요. 얘네들이 혹시라도 돈을 일찍 갚아도 저는 일찍 못 갚아요. 그래서 모든 권리도 같지만 위험도 함께 부담하는 게 바로 이 MBB입니다. 발행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증권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MBB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MPTS는 뭐예요? 패스스루 넘어가는 거죠. MPTS는 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이 채권 집합을. 근데 채권 집합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한테는 못 파니까 이 쪼개서 파는 거죠. 이 전체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 살 수도 있고 10% 살 수도 있고 사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채권 집합을 갖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지분형은 모든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투자자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채권 집합을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그러면 권리를 갖는 만큼 위험도 함께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 권리를 가지는 만큼 위험도 다 넘어가는 거고요. 그만큼 수익률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MBB와 MPTS의 차이점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초과담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초과담보가 뭔가요? 초과담보. 보통 이제 담보로 제공할 때 1,000억을 담보로 제공하면 1,000억 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담보는 1,000억으로 제공해도 돈은 그렇게 못 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채권 집합이 1,000억이에요. MBB의 경우 생각해보세요. MBB의 경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담보로 제공한 돈을 빌린다 그랬죠. 그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 장 사면 10,000원 빌려주는 거고 100장 사면 100만 원 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1,000억이라도 MBB 발행액은 1,000억보다 적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MBB 발행액은 800억. MBB 발행액이 800억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는 800억만큼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초과 담보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저한테 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MPT에서는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담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콜 방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콜 방어. 이건 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콜은 발행자가 하는데, 방어는 이제 안 하겠다, 안 가겠다. 콜 부를 때 안 간다 이 소리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일찍 갚아버려요. 일찍 갚아버린다고 했을 때 MBB의 경우에는 여기 채권 채무와 여기 채권 채무는 별도죠. 별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찍 갚아도 얘는 일찍 못 갚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안 갚아도 얘는 갚아야 돼요. 정해진 기간 동안 꼬박꼬박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오라고 했을 때 일찍 오라고 못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일찍 갚아도 얘는 일찍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투자자들 입장에서 콜 방어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MBB의 경우 콜 방어가 인정돼요.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콜 방어가 가능한 거고요. 근데 MPT에서는 그게 아니죠. 모든 권리와 위험이 다 누구한테 넘어왔어? 투자자한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찍 갚았을 때 얘네들도 일찍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갚으면 돈이 안 넘어오죠. 그럼 돈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가 갖는 거죠. 일찍 갚았으니까 오라면 가야 돼요. 그러면 콜 방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교 항목이고요. 다음에 이 혼합형은 이게 이제 섞여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갖고 있고 얘네들이 채권으로 번역되죠. 이체 채권이나 또는 저당 직불채권, 지불채권 이렇게 번역이 다양합니다. 이거는 직불채권으로 번역되고요. 지불채권으로 하고요. 이게 이제 이체증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체채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번역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B가 맨 끝에 B죠. B.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건 뭐예요?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게 여기서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이걸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그러면 이제 뭐를 넘겨주는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넘겨준다? 투자자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한테 넘기게 혼합형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익률은 중간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게 바로 이 CMO 때문이죠. CMO. 우리나라 이제 CMO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계층 채권이라고 해요. 다계층 채권. 이 다계층 채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만기가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률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그 이유가 만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트렌치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4개에서 5개 트렌치로 돼 있는데 뭐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 이렇게 다양해요. 또 10년보다 더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고정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도가 커지죠. 위험도가 커질수록 수익률은 점점 높습니다. 이 수익률이.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수익률이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트렌치를 하잖아요. 트렌치를 하고 이거를 처음에 이제 만기가 제일 짧은 게 원리금이 지불된다면 얘네들은 이자만 지불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자도 지불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제 얘가 원금 다 받아 나갔잖아요. 그럼 얘는 다음 순서대로 이제 원금 이자를 이렇게 같이 받는 거죠.
얘가 지나면 그 다음 순차적으로 원금이 상환이 돼요. 자,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얘가 원금 상환이 안 되면은 다음에는 원금 상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순위 등급이기 때문에 얘가 위험도가 낮아요. 그만큼 이 신용 등급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선순위 등급이 신용 등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당 설정할 때 1저당, 2저당 하잖아요. 그 1저당, 2저당 할 때 1저당이 신용 등급이 더 높은 거하고 똑같아요. 우선권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과담보도 뭐 조금 있는 정도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고요. 그리고 콜 방어도 일률적으로 못 하죠. 형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라면 가야 돼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라면 가야 돼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기 투자자 있잖아요. CMO의 장기 투자자. CMO의 장기 투자자는 이 앞에 있는 투자자들이 먹고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얘네들이 먹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콜 방어가 실현된다. 이렇게 실질적인 콜 방어 실현.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콜 방어를 실현한다. 자,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콜 방어 안 되지만은 누구의 경우에만 CMO의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콜 방어가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 MBB, MPTS를 위주로 기억하시고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뭐 초과 담보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저당담보증권의 내용인데요. 그 128쪽의 반가로 4번을 보시면은 저당담보증권 있죠. 거기 개념을 좀 보시면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저당담보증권의 개념의 표 있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저당담보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 자, 여기는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하는 주체들이 많죠. 저당대출기관도 있고 저당회사도 있고 기타 기관 투자자들 있죠. 그 많은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차 기관이 발행을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바로 이 저당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얘가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제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 하나가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2차 금융기관으로 넘기고 이렇게 발행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데 외국에서는 뭐 저당대출기관이나 저당회사 이런 기타 기관 투자자들도 자 이렇게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발행의 동그라미 1번도 마찬가지죠. 발행의 동그라미 1번도 1차 대출기관, 2차 대출기관 모두 다 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투자자들도 개별 저당을 바로 양도받을 수 있어요. 개별 저당을 바로 양도받으면은 수익률은 높겠지만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뒤치다거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앞에 채권을 바로 양도받아 버리면 증권으로 받으면 앞에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이 채권을 바로 양도받아 버리면 채권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걸 누군가한테 팔아서 다시 현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증권의 형태로 갖게 되면은 그럴 때에는 훨씬 쉽다는 거죠. 이 증권의 형태로 갖게 되면은 이 되팔기도 쉽습니다. 덩치가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권으로 갖고 있는 것이 번거로움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익률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ABS가 있죠. 130쪽에. 자, 이 ABS는 요거는 이제 MBS보다는 큰 말이에요, 이게. MBS보다는 큰 말인데, MBS가 작은 말이고요. ABS는 큰 말이에요. 자, 이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해요. 주택저당채권. 이걸 근거로 합니다. 이게 뭐냐?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1차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여기에 주택저당채권이 만들어지죠. 이 주택저당채권을 넘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MBS예요. MBS가 MBS. 그래서 이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하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 주택만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를 담보로 해서도 돈 빌려줘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로 받고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그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길 때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요. 그런 거를 CMBS라 그래요. 이건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 요거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게 C가 커머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차 금융기관 중에는 캐피탈 회사 있거든요. 이 캐피탈 회사 여러분들 왜 자동차 담보대출 있죠.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캐피탈 회사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캐피탈 회사가 돈을 빌려주면은 대출해주면 그 반대로 채권이 오죠. 이거는 자동차를 저당 잡은 채권이죠. 그 자동차를 저당 잡은 채권을 또 여기에 넘기고 그걸 근거로 발행하면은 오토론 증권 이렇게요. 자,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자동차 저당 채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동차 저당 채권.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이 등등등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ABS거든요. ABS가. 자, 근데 이제 이게 MBS는 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유동화 전문회사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됐고요. 요게 이제 저당 유동화에 대한 것이고요. 자, 오늘 리츠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31쪽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 이제 리츠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드렸죠. 그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될까 혹시 싶어서 기다렸죠. 법이 개정이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뤄왔었는데 작년 9월 달에 벌써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국회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 가 있은 지가 벌써 지금 6월이니까 얼마인가요?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늦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리츠라고 하죠. 리츠. 리츠라고 할 때 이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하는 리얼 이스테이트. 여기 이제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고요. 다음에 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T는 트러스트, 투자 신탁이죠. 신탁.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직역한 거예요. 직역. 근데 실제로 운영될 때 이게 신탁형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요. 회사형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회사형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동산 이론적으로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번역이 된다 해서 이거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리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회사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가면 이제 펀드 가입하라는 권유를 듣기도 하죠. 펀드 가입하면 그게 여러분이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펀드에 자금을 넣으면은 그 자금이 주식에 투자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투자를 하죠. 그게 사실 뮤추얼 펀드거든요. 뮤추얼 펀드인데 보통 그냥 펀드라 그래요. 펀드 이걸 생략해서 이게 어디에 간접 투자하는 거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사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주식이 부동산에 투자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부동산에서의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부동산 뮤추얼 펀드다.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그 131쪽에 있는 내용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이건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132쪽의 내용이에요. 132쪽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항목이 많잖아요. 막 그 주제별로 많은데 그거를 이제 다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속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종류를 보시면 종류에 이제 여기 이제 각각 주제입니다. 각각 주제별로 정리하신다 생각하세요. 종류 하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은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반드시 이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형이라 그래요. 실체형. 이 나머지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실체형과 명목형의 차이는 뭐냐? 자, 이 실체형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리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리츠를 하나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가 되면 이제 주주총회를 열 수가 있죠.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 대표이사도 뽑고 감사도 뽑고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를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대표이사가 능력이 있는 만큼 직원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직원들이 필요한지 직원 채용 공고를 내서 직원들을 뽑아서 이제 대표이사 책임하에 우리 그 부동산 그 자금을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한테 배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실제 상근 임직원이 있으면 실체형이에요. 근데 명목형은 페이퍼 컴퍼니라 그래요. 서류상 회사. 서류상 회사라는 얘기는 임직원이 없습니다. 임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주주총회는 열 수 있잖아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그 부동산, 우리 회사죠.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 회사가 투자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투자하는 그 부동산을 관리해줄 자산관리회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산관리회사를 결정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산관리회사에서 이 서류상의 회사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청소한다거나 고장난 거 고쳐준다거나 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임대료도 수납하고 자기네 스스로 다 떼고 남는 수익을 우리한테 배당해주고 이런 업무들을 자산관리회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목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에 이제 설립에서부터 보시면은
자, 이게요, 과거에는 설립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었고요. 이게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거예요. 이 설립은 지금은 이제 발기 설립이에요. 발기 설립.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 보시면은 이제 인의 법인, 자연인 법인 배우잖아요. 법인 하면 이제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무슨 뭐 허가를 받거나 뭐 이런 절차가 있죠. 자, 근데 이 발기 설립이라는 거는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설립되는 게 발기 설립이에요. 옛날에는 인가 설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설립되는 발기 설립이다. 굉장히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이게 설립할 때 무려 자금을 500억 원이나 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설립을 받았어요. 그것도 인가 설립 받았어요, 옛날에는. 인가 못 받으면 이거는 이게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설립이 발리기 설립에다가 설립 당시에 설립 자본금이 10억 또는 5억이면 돼요. 얘는 실체형이고요. 얘는 명목형이에요.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돼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2001년도에 처음에 이 법이 시행됐는데 그때는 무려 500억을 만들어 500억을 만들어서 설립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이거 설립된다고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500억 모았는데 설립할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동안에 이 모아놓은 돈 얼마나 낭비입니까? 돈만 모아놓고 영업도 못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10억만 또는 5억만 있으면은 설립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대신 영업인가는 받아야 돼요. 영업인가. 이제 발기 설립하고 이제 설립이 되면 이제 영업인가 신청을 하거든요. 영업인가 신청을 하는데 영업인가는 받아야 돼요. 이때는 인가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영업인가 후 6개월이 될 때까지 최저 자본금을 70억 또는 50억 모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엄청 많이 줄어든 거죠. 처음에 이제 최저 자본금이 500억이었는데 그게 줄다가 지금은 70억, 50억까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이제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이렇게 돼요. 이거 최저 자본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저 자본금을 10억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라는 말 때문에 10억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임시로 10억, 5억이 필요한 거예요. 설립할 당시만. 최저 자본금 70억, 50억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설립 얘기입니다. 설립. 그러니까 종류, 설립. 이렇게 주제별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는 중에도 계속 이 복습을 해야 돼요. 제가 말 속도가 빠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딴소리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은 딴소리 듣지 마시고 이런 거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종류는 3가지 있다. 실체형, 명목형이다. 그 다음에 설립은 발기 설립한다. 인가 설립이 아니다. 설립 자본금은 10억, 5억. 최저 자본금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70억, 5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주제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은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근데 여기에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서로 달라요. 자기관리 리츠는 30% 이내입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30%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40% 이내입니다.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게 한 사람이 80%, 90%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고요. 다음 주제가 뭔가요? 공모죠, 공모. 자, 이 공모는 공개 모집이란 얘기예요. 공개 모집인데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렇게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의 청약에 적용한다. 네, 여러분들 이제 공모주 청약 해보신 적 있나요? 공모주 청약. 인기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률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라는 얘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세금 혜택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특히 그 분리과세거든요. 여기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소득세만 내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계세율이 38%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계세율이 38%면은 1,000만 원 벌면 380만 원의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해서 만약에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 150만 원만 세금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850원 따로 더 이상 추가로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취득세 깎아주죠. 그다음에 명목형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또 감면해 주죠. 이런 혜택을 일반인들도 누릴 수 있게 공개 모집을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사모를 하면은, 사모가 뭐예요? 사모.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은 50억, 70억 우습습니다. 모으는데. 그러면 그런 세금 혜택이 모두 다 개인들한테,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 혜택을 보라.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모두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재에는 그 예외의 ABC 있죠, 밑에. 그 ABC는 일단 놔두고 그 오른쪽에 구조조정 리츠는 공모하지 않아도 됨, 사모가 가능. 요걸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예외를 먼저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이제 굵직굵직한 거를 기억을 못 하니까 원칙은 30% 이상이고요. 30% 이상 공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 이상 공모하고, 이거는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최저자본금 준비하는 거는 6개월 이내고요. 요거는 1년 6개월 이내에 공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가 ABC도 있지만 그 ABC 예외를 보지 마시고 그 오른쪽 예외를 보세요. 구조조정 리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리츠는 적용 안 된다는 얘기가 사모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뭔 소린가요? 사모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 구조조정 리츠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없고요. 돈도 최저자본금 50억 있으면 되죠. 그리고 사모가 가능하다. 이 소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식사 함께 하면서 식사 함께 하다 야 우리 리츠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공모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죠. 그리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이 없죠. 제가 40억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10억만 모아주세요. 50억 하면은 구조조정 리츠는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바로 구조조정 리츠예요. 여기 이제 공모 규정이고, 이제 나중에 ABC를 조금 참고로 보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고 할 거니까.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예요.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는 뭐냐? 현물 출자는, 자, 요거는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주식 사는 거, 물건으로. 자, 이 저녁 먹다가 야 우리 리츠 하나 만들자 했는데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나도 좀 끼워줘라, 나도 끼워주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잠깐만 기다려라. 일단 영업인가도 받아야 되고, 지금 안 된다. 영업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최저자본금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영업인가도 받아야 되고 최저자본금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자,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게 뭘 갖고 있냐? 현물이 뭐냐? 현물이 뭐냐 물었더니 자동차래. 자동차. 자동차면 안 된다. 현물은 부동산이거나. 자, 옛날에는 이 부동산밖에 안 됐어요, 이 현물이. 근데 이제는 부동산 관련 권리도 돼요. 그래서 부동산 사용권도 돼요. 부동산 사용권.
이거는 이제 임차권 있죠. 임차권도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지상권도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런 부동산 사용권이 되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돼요. 그러니까 권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권리, 사용권, 수익권, 권리도 현물로 출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 처분 제한이에요. 처분 제한. 자, 주제별로 이렇게 파악하세요. 처분 제한은 5년의 범위 내, 5년의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5년의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범위, 대령이 정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처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 대령에 가니까 1년으로 돼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이나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모두 1년으로. 여기 작년에 바뀌어서 이제 모두 1년이요. 작년에 하고 달라서 모두 1년입니다. 이게 처분 제한 기간이고요. 자, 그거는 이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취지가. 근데 구조조정 리츠는 예외예요. 구조조정 리츠는 적용 안 됩니다. 이거는 적용 안 돼요. 왜 그래요? 구조조정 리츠는 적용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좋으니까 부디 사주기만 해라. 사주기만 해도 도와주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리츠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개발사업 투자. 자, 개발사업 투자는 위험도가 높아요, 낮아요? 개발사업 투자는 위험도가 높죠. 자, 위험도가 높으니까 원칙,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증권시장에 상장 후에 개발해야 되고요. 상장 후에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30% 이내만 해야 돼요. 30% 이내. 자, 그런데 자, 저기 아까 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있어요. 그것을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라 그래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얘는 상장 전도 되고요. 얘는 상장 전에도 되고요. 그리고 70% 이상 가능합니다. 상장 전에도 되고 70% 이상 가능합니다. 자, 주제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이 공모가 내용이 제일 많은데 그 예외를 3가지를 빼버리면 주제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주제인가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구성입니다. 자산 구성. 여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구성이 70% 이상은 부동산이라 해야 돼요. 70% 이상은 부동산.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관련 유가증권이요. 관련 유가증권.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자, 이렇게 자산을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구조조정 리츠한테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리츠는 또 특별 규정이 적용돼요. 구조조정 리츠는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돼요. 80% 규정 없이, 80% 규정 없이 구조조정 리츠는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자산 구성 요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 교재에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배당이라든가 차입 및 사차 배당 이런 걸 좀 보시면은 그 배당이라는 거 있죠, 배당. 자산 관리는 뭐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이 명목형은 아까 자산 관리 회사에서 관리한다 그랬죠. 자,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금전 배당해야 한다. 주식 배당이 아니죠. 금전 배당의 의미가 뭐예요? 금전 배당. 그렇다고 해서 현금으로 배당한다 이게 아니에요. 수표로 줘도 되고요. 또는
자동 이체해도 됩니다. 이거는 주식 배당이 아니라는 얘기는 회사 내부에다가 이익을 남겨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익을 다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90% 이상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이 소리는 회사의 규모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그대로 투자자들한테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를 도관체라고 해요. 도관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관처럼 이익을 남겨놓는 주머니 같은 게 없이 그냥 리츠 부동산 투자에서는 관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주들한테 전달해주는 관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관체 이런 얘기예요. 회사의 규모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그게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여기에 뭐예요? 이게 이제 부채 비율 개념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차입 및 사채 발행에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보통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때 부채 비율이 200, 그러니까 200%죠. 200%를 넘는 회사는 좀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어요.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안에서 차입할 수 있어요. 1000%까지 올라가죠.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죠. 특별 결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조세 감면은 취득세 50% 감면하고요. 명목형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다음에 합병은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하고요. 같은 종류끼리 합병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는 자기 관리끼리, 위탁 관리는 위탁 관리끼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 합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투자 회사도 주식 공모가 완료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합병 내용이고요. 특히 같은 것끼리 합병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자산관리회사 요건 있죠. 이거는 맨 마지막이고 자산관리회사 요건은 지금 명목형은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해야 되잖아요. 그 위탁해야 되는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이 70억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확보돼야 됩니다. 이거는 실체형 요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 있죠. 자산관리회사 요건의 당구장 표시. 거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또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자산관리회사 요건이나 실체형의 요건이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별로 좀 기억하세요. 주제별로 종류, 설립, 1인당 주식 부현도, 공모, 현물 출자,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개발사업 투자, 자산 구성.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배당이라든가 차입 및 사채 발행, 합병,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고요. 좀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